전략별로 네. 뭐 목표 기대 수익률이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메인 인덱스 기준으로는 최근 한 5년 정도 레코드를 땄을 때 한 13.4% 정도가 이제 인덱스의 기본적인 추정치이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또 훨씬 낮습니다. 네, 훨씬 낮은데 이 메인 인덱스를 초월하는 가치 투자, 뭐 성장 퀄리티 같은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는 이제 맥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프 게임과 미국 주식과 ETF의 저자이신 윤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먼저 셀프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블랙퀀트 에쿼티 대표로 재직하고 있고, 제도권 회사이고요. 저서 이제 그래프 게임 미국 주식과 ETF라는 저서를 출간한 윤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너무 특별한 시간인데, 일단 대표님 그 이력 중에 그 하나투자증권에서 글로벌 에쿼티 트레이더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돼서도 좀 짧게 해주시고, 왜 자문사를 퀀트 베이스로 하셨는지, 대표님 이력에 관련돼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하나 내부에서는 그 팀 자체가 원래 리서치에서 글로벌 어떤 리서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하는 팀이었고요. 네, 그래서 글로벌 리서치도 하고 이제 CT 전략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 트레이딩도 같이 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주요 자산운용사들, 뭐 미래에셋이나 뭐 KB 뭐 이런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어떤 거래 같은 것들도 또 눈여겨볼 수가 있는 그런 팀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ETF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어떻게 구조를 짜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떤 퀀트 베이스의 전략들, ETF 전략들을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책에 대해서 그래프 게임과 미국 주식과 ETF 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좀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미국 주식 투자 관련돼서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하셨더라고요. 가치 투자 전략, 성장 투자 전략, 퀄리티 투자 전략, 인덱스 투자 전략. 이 4가지 투자 전략이 의미하는 건 뭐고 각각 투자 전략별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가치 성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개별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퀄리티나 인덱스는 이제 최근에 패시브 운용들에서 많이 쓰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치랑 성장 구분을 제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아요. 사실 가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통장 안에 1억이 있다고 볼 때 이 1억짜리 통장을 5천만 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그냥 개인 통장일 경우에는 당연히 그럼 당연히 누구나 다 사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인일 경우에는 자산을 측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것을 유동화할 권한이 본인에게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가치 투자를 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주가적인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 실제 순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은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이걸 이용하는 거고요. 성장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로 이제 매출이나 어떤 시장 지배력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그런 전략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이제 인덱스의 기준을 해서 여기서 조금 더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더 퀄리티 있게 뽑아내는 운용사들만의 어떤 로직을 가지고선 그거를 가중치를 두고 투자를 하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웬만하면은 메인 인덱스 주가 지수에 비례하는 투자를 추구를 하는 패시브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퀄리티 투자 전략이 일종의 그 대표님 지금 운영하시는 투자자문사의 퀀트랑 뭔가 가장 결합도가 큰 건가요? 아니면 맞습니다. 다른 가치 투자는 성장 전략도 퀀트 전략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팩터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어떤 성장 모멘텀, 가치 모멘텀들을 본인들만의 지수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인덱스 내부에 포함된 수많은 종목들의 가중치를 변경하는 그런 수많은 팩터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뭐 밸류 팩터, 뭐 퀄리티 팩터, 뭐 이런 식으로 팩터들을 나열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투자를 하거나 혹은 ETF화하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수많은 ETF들을 재평가해서 저희의 포트폴리오로 삼을지 안 삼을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가치,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그런
종목들이 ETF들이 좀 더 상위로 평가가 되는 시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런 비중들을 높이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 투자나 성장 투자 전략이나 퀄리티 투자 전략, 뭐 인덱스 투자 전략이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 네. 손쉽게 뭐 개인 투자자들이 사례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치 투자 전략이나 뭐 성장 투자 전략, 퀄리티 투자 전략, 특히 뭐 퀄리티 투자 전략이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요런 거 관련된 어떤 실전 사례 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나 아니면 네. 과거에 트레이더, ETF 트레이더 하셨을 네. 때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례 좀, 구체적인 사례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뭐 편입으로 눈여겨봤던 종목들, 뭐 QUAL 같은 대표적인 좀 종목들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퀄리티를 가장 처음에 선점한 ETF 중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의 재무 가치 부분으로 성장성과 그 다음에 재무의 안정성 등을 다시 재평가해서 대형사들이 이제 이걸 기준으로 다시 본인들만의 인덱스 산출 기준을 만들어서 이 메인 인덱스를 자기네들이 이제 변형을 해놓는 겁니다. 변형을 해두게 되면은 한마디로 이제 이 수학적인 방식이 시장의 인덱스를 초월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이런 ETF들을 구성을 해서 출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수많은 대형사들이 본인들만의 로직을 가지고선 출시를 하는데 다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전략들도 분명히 매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대형사들 중심으로 리스트업을 해놓고선 이 친구들이 얼마나 정말로 인덱스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재평가를 합니다. 한마디로 대형사들의 그 헤드를 이용을 하고 그 헤드의 힘을 다시 저희가 또 평가하는 그런 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성이나 어떤 수익성 면에서 조금 더 개런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이 방식의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 ETF는 퀄리티 투자 전략이든 성장 투자 전략이든 이 관련된 일종의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참고할 만한 뭐 사이트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그런 거를 개인들이 자료를 취합하기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 정보 접근 측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이제 개별 주식에 대한 정보 수집과 ETF에 대한 정보 수집이 두 개가 좀 상이한데요. 네네. 사실 이제 가공된 데이터, 즉 어떤 특정 기관들이 로우 데이터를 재평가한 다음에 시장을 분석해 놓은 그 데이터는 해외에서는 수집하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해외는 실제로 이제 기관들 중심으로 데이터가 돌아가고 있고 이 데이터는 블룸버그 단말기 같은 특정 기관 단말기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맞고요. 다만 개인들이 이 로우 데이터를 접근하는데 어려우냐?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우 데이터를 접근하는 가장 쉬운 방식이 이제 두 가지 사이트 정도를 활용하시면 좋은데, 네.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무제표나 어떤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야후 파이낸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확보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죠. 거시경제 데이터들은 인베스팅닷컴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시간까지 맞춰서 공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훨씬 습득하기가 쉽습니다. 자, 근데 ETF에 대한 정보, 특정 이제 ETF들을 딱 알아보려고 할 때 어떻게 구성된지 이해가 안 간다. 사실 그 ETF를 운영하는 운용사 사이트에 팩터 시트라고 해서 이 펀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나타낸 그런 시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운용사 사이트에 해당 코드를 딱 검색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내 자료로 VUS이다. VUS 검색을 하시면 그 방식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목적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정보 수집을 정확히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 개별 주식이 될 수도 있고 ETF가 될 수도 있고 ETN이 될 수도 있는데 ETF나 ETN 쪽에 좀 집중하신 이유, 그러니까 개별 주식보다 ETF나 ETN을 투자 전략으로 선호하신 이유랑,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ETN 너무 어렵거든요. ETF와 네. ETN의 좀 차이점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ETF와 ETN을 이제 해외는 합쳐서 ETP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장의 장점이 좀 명확하게 있습니다. 자, 장점은 개별 주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내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를 거래를 한다. 사실 삼성전자가 10년 뒤에 지금보다 훨씬 더 위축된 회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30년 뒤에는 실제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은 낮지만 아무튼 대형사들은 아무리 대형주라고 해도 그런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없어질 것이냐, 혹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장기적으로 침체 구간으로만 계속 10년 넘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실 국가는 계속해서 성장을 반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가 멸망하지 않는 이상 지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자라면은 우리가 원본 자산의 손실이
거의 뭐 제로로 수렴하는 그런 상황은 가능하면 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주가지수 시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안정성, 뭐 상장 폐지나 이런 수많은 리스크에 대해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그럼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단기적으로 특정 주식이 뭐 어느 해에는 50%, 70% 올라가는 종목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뭐 100%가 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레코드를 쭉 땄을 때 정말로 인덱스를 초월하는 강한 성장률이 나오는 종목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걸 고른다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래서 인덱스를 통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이상을 초월해서 어떤 물가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그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안정성과 성장성 면에서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수한 어떤 모멘텀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던 ETF랑 ETN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ETF는 사실 이제 자산 운용사들이 출시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운용사들이 펀드 형태로 만들고 이걸 이제 증권화 시켜서 상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자, 근데 ETN 같은 경우는 명확히 말하면 파생 상품이고 증권사에서 보통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ET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을 지수를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차이점이 ETF는 정말로 이제 펀드기 때문에 매년 이제 운용 수수료를 가져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펀드를 해지시키거나 상장 폐지시키는 그런 상황을 별 발생시키지 않고요. ETN은 반대로 거래 수수료를 내는 것이 또 하나의 어떤 수익 수단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제 만기를 통해서 상품을 해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제가 전에 한번 VIX라는 상품을 편입을 한 적이 있어요. 변동성 지수. 그렇죠. 네. VIX를 통해서 시장을 해지하려고 편입을 했었는데 만기를 체크를 못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 VIX 보통 홀딩을 많이 안 하거든요. 그렇죠. 한 5일 뭐 내지는 길어봐야 뭐 2주 이상 잘 안 하는데 그 시점에 만기가 도래를 한 거예요. 2년에 한 번 오는 만기가 그때 도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VIX가 폭등, 첫날은 잡았어요. 첫날은 잡고 있었는데 둘째 날 폭등한 다음에 이제 셋째 날 계좌를 이제 오픈을 한 거죠. 첫째 날까지는 보고 셋째 날 딱 오픈했는데 상품이 없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해지된 거네요. 둘째 날부터의 수익률이 이제 다 사라져버린 그런, 뭐 손실을 본 건 아니었지만 수익이 다 사라져버린, 예측 수익이 다 사라져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제 고려가 좀 힘드신 분들은 그냥 ETF 하시는 게 좀 편하실 수는 있다. 이 정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치 투자 전략이나 성장 투자 전략이나 아까 말씀하신 ETF, 미국 ETF를 통해서 각각 전략에 따라 소위 말하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목표 기대 수익률. 아무래도 개별 주식보다 리스크나 변동성은 줄어드는 대신에 기대 수익률이 낮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ETF 투자할 때 뭐 예적금 정도나 뭐 소위 말하는 미국채 뭐 한 4에서 5% 정도? 그 정도의 굉장히 낮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 어떻게 그 기대 수익에 대한 전략,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가 얻는 거는 나한테 얼마나 리턴 되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게 전략별로 뭐 목표 기대 수익률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메인 인덱스 기준으로는 최근 한 5년 정도 레코드를 땄을 때 한 13.4% 정도가 이제 인덱스의 기본적인 추정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또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은데 이걸 조금 이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 메인 인덱스를 초월하는 가치 투자, 뭐 성장 퀄리티 같은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목표는 이제 맥스 5%가량의 초월을 하고 싶은 그런 것을 가지고선 각 회사들이 전략을 짜지만 13%를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 5%. 그쵸. 그거를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는 1% 범위 안에서 진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이제 증시시장 내부에서 비중을 조정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 종목을 완전히 빼버린다거나 혹은 이제 특정 종목 위주로만 편입하는 그런 ETF들을 운영하기는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비중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퍼센트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어떤 완전 이제 성장 투자 전략으로 시장을 초월하려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제 특정 섹터군 ETF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인덱스를 초월하는 방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뭐 AI나 관련된 섹터를 ETF화 시킨 상품들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었고요. 고수익률이 당연히 이제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상품군을 고르고 나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시장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월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쨌든 해외 쪽 위주로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저는 이제 기준을 항상 골드의 상승률을 좀 기준으로 봅니다. 네. 사실 특별히 골드를 기준점을 정하신 이유가? 네, 이유가 좀 명확히 있는데요. 사실 이제 현대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쌀이다, 뭐 어떤 생산물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수요 공급에 의한 변동성이 존재를 하고, 뭐 유가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공급량이 더 증가한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측정의 기준으로서 CPI나 이런 것도 참고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투자 상품, 과거부터 이어져 온 레코드를 딸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서 가장 이제 인플레이션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품을 골드로 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수요 공급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네. 그래서 그 상품을 기준으로 이제 인덱스의 기준을 평가를 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 한국, 중국, 일본, 삼국 그 누구도 골드 수익률을 30년 동안 평균 냈을 때 돌파를 못해요. 네. 지금 지수, 패시브 인덱스 지수가 네. 금 수익률을 돌파를 못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게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네. 인덱스 이거를 리스팅, 한번 이제 자택에 돌아가셔서 다들 한번 해보시면은 인덱스 수익률을 30년 기준, 뭐 그 전보다 더 레코드를 따면 딸 수는 있겠지만 30년 기준을 봤을 때 이 3국의 인덱스가 특히 뭐 중국이나 홍콩은 최근에 더 빠지기도 했고요. 이 인덱스가 골드 수익률을 추월을 못하는데 유일하게 대국 중에서는 미국, 그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S&P는 이 수익률을 추월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단기적으로 뭐 디스카운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지만 그거랑 이제 또 별개로 장기적으로 정말 그래서 이 시장에 자산이 축적되어 가면서 수익률을 보여주는가를 했을 때 골드보다 낮은 시장이라면은 우리가 투자 재산의 대상으로서 삼는 것이 맞나? 네.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는 디스카운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30년을 봤는데 그걸 초월하지 못한다면 투자 대상으로 삼는 게 맞나라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선택을 그렇게 편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을 말씀해 주셨어요. 인플레이션하고 금하고. 근데 금의 지금 수익률이 지금 한국 지수나 중국 지수나 일본 지수, 일본 맞죠? 네, 니케이 지수를 항상 초과했다는 건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것 같고요. 변동성 관련돼서 아무리 ETF가 일단 첫 번째로 ETF의 저는 뭐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싫어하는 기업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만 투자하고 싶은데 물론 사실은 엔비디아가 더 갈지 AMD가 더 갈지 모르는데 AI 산업은 잘 될 것 같아서 AI ETF에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맞습니다. 나는 좀 더 엔비디아에 집중해서 물론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그만큼 변동성을 담고 있다는 건데 ETF가 가진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내가 싫어하는 종목이 담겨 있다는 거, 싫어하는 기업이 담겨 있다는 거, 그거를 어떤 식으로 ETF의 뭐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각각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변동성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개별 주식 조금만 뭐 단기적으로 한 달에 뭐 10% 빠져도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인 건데 ETF도 변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ETF가 뭐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 수준이라든지 워낙 트레이더 생활을 하셨으니까 과거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변동성이면 개인 투자자가 버티고 좀 ETF를 장기적인 축적, 자산 형성의 그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뭐 변동성 측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가장 뭐 샤프 지수나 이런 다양한 레이시오를 가지고선 얘기를 드리면 아마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이제 상승을 보이다가 중도에 이제 하락하는 폭, 즉 이제 MDD 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지수의 인덱스 기준으로 MDD가 보통 최근 이제 5년, 그러니까 ETF들이 대거 상장한 게 2018년 이후인데 요때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는 32% 정도가 MDD를 맞았었고요. 동기간, 즉 이제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낙폭이 컸던 그 기간 동안에 미국 S&P 같은 경우는 25% 정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가 낙폭은 더 컸는데 상승률은 더 좋지 않은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이 어떤 우리가 ETF 시장을 투자를 할 때 저 정도의 어떤 하락폭 구간은 내가 경제 침체나 위기가 왔을 때 또 맞을 수는 있겠구나. 이 정도는 고려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별 주식이랑 비교해서 보자면은 뭐 30%의 하락이 그렇게 큰 편으로 또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이제 ETF 같은 경우에 이 포트폴리오 내부에서 내가 싫어하는 종목들이 그렇죠. 분명히 네네. 존재를 할 수가 네네. 있는데 사실 정확히 이걸 해지를 하자면은 여기다 뭐 공매도를 걸어가지고 해지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네, 이제 뭐 대주거래가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략을 이렇게 모든 종목에 대해서 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정 종목 위주로 편입하시는 게 사실 원래는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식인데, 사실 요 종목들을 어떤 컨택을 한다거나 뭐 이 종목들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저희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에 대한 선택 리스크가 또 존재한다라고 좀 보는 편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가 분명히 명확하신 분들, 그리고 이게 시장 예측률을 과거에도 뚫었다라는 것을 데이터를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말 그냥 개별 주식을 편입하시는 게 나은 전략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인사이트가 없으신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ETF 산업군 자체를 투자하는 것, 즉 우리가 뭐 AI가 잘 갈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중에 누군가가 터질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10년의 경영을 쭉 끌고 갔을 때 어느 회사가 경영을 제일 잘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경영자도 모르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산업군을 투자하시는 것이 ETF로 하는 방식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요 MDD 말씀해 주셨는데 짧게 첨언드리면 MDD는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그 괴리율을 MDD라 하는 거고요. 아까 S&P가 25% 정도면 대략 나스닥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나스닥 지수는 30% 30% 초과한 거의 뭐 국내 지수랑 비슷한 정도 수준의 변동폭이 있는 거네요. 네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나스닥은 또 S&P보다 더 고상승을 보여왔기 때문에 장기 상승률 측면에서는 그쵸. 네,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네요. 지금 ETF 정말 다양한 게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대표님 보시기에 조금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ETF 종류랑 또 지금 자문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자문사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그 비중을 많이 실으려고 하는 그 ETF 관련돼서 좀 실전 사례, 그 미국 ETF 기준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좀 편입을 좋게 봤던 종목 같은 경우는 뭐 VUSE 같은 종목들이 존재를 했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그냥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메인 인덱스가 이제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퀄리티 이런 친구들의 인덱스를 초월한 시장이에요. 최근 이제 1분기 시점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퀄리티나 이런 성장 투자 전략, 인덱스 투자 전략을 초월하는 어떤 전략들이 시장 실제 인덱스, 메인 인덱스보다 수익률이 낮았다? 이건 이제 더 좋은 종목들이 안 좋은 종목보다 못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일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낙폭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반대로 막 VIX ETF나 이런 것을 보험으로 같이 해지 형태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실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VUSE나 뭐 QAL 같은 어떤 인덱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조정 구간 이후에 재편입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VUSE랑 QAL 조금 상세하게 어떤 기초자산을 하는 건지 좀 그 개인 투자자분들 생소한 ETF인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요 VUSE랑 QAL 관련된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VUSE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서 배당 종목들 조금 더 이제 우선시해서 재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배당 수익금 자체도 이제 ETF에도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배당 수익이 높은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구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이 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구간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ETF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QAL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내부에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재무에 대한 가치 부분을 두 가지 다 중시를 하면서 지수 구성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추후에 성장성을 다시 이제 주가 반영으로 돌아가는 시점, 즉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3분기 정도에 AMD나 어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강하게 보이기 직전에 그럴 때 이제 수익률이 가장 좋은 종목이 QAL 같은 종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국면마다 생각보다 이제 편입해야 되는 포트폴리오가 각각 굉장히 상이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인덱스를 초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